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눈에 들어가도 상처 위에 발라도 혹은 아이들이 실수로 먹더라도 괜찮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 이렇게 좋은 화장품 전 국민과 나누기 위해 수아비스 아이 모델 선발대회를 개최합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 아이를 포함한 가족 모두가 참여 가능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수아비스 화장품을 검색하세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 평생을 수아비스와 함께할 모델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아삭거리는 소리 들려? 와, 진짜 맛있다. 이 김치 어디에서 샀어? 김치 어디서 샀냐면 화 뭐? 무슨 김치라고? 그러니까 어디 김치냐면 바로 뜸들이지 말고 빨리. 도대체 어디 김치야? 화통김치. 화통김치라고. 국내산 재료로 100% 자체 생산하는 화끈하게 통하는 화통김치. 얼른 검색해서 사 먹어. 아, 또 떨어졌어. 너 또 입사 시험 봤어? 아니, 차량용 핸드폰 거치대 말이야. 여러 개 사봤는데 실패의 연속이야. 떨어지고 시야 가리고 운전석에서도 멀고. 아휴, 뭐 좋은 거 없을까? 싼 것만 찾으니까 그렇지. 차라리 제대로 된 거 하나 사서 편리하게 쓰는 게 더 낫지. 그런 게 있어? 그럼 있지. 1, 2, 3 할 때 2. 힘 세다 할 때 힘. 2 힘. 투 힘? 2배로 힘이 세다는 건가? 네이버 검색창에 2 힘을 검색해보세요. 김어준의 뉴스공장. 악마 나왔습니다. 양재열 변호사. 소개 좀 제대로 해줘요. 양재열 변호사. 자세히 소개하고 싶잖아요. 알 리가 없겠지만 악마 말고 뭐 당연히 아실 리가 없겠지만 제가 좀 창작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출판사 대표시기도 해요. 작가 양재열 작가 변호사. 별일을 다 하고 있어요. 돈되는 거는. 돈만 되면 다 하는 이게 바로 악마거든요. 요즘 출판사 잘 안 돼요. 오죽하면 직접 글을 쓰겠어요. 저희가 대선 기간이라서 지금 매주 못하고 한 주 빠질 때도 있었는데 예. 지난주 건너뛰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대선 기간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자르겠다고 지금 공언을 하는 거예요. 한 달 정도는 못 할 수도 있다. 네. 안 중요하니까. 그렇지 뭐 변호사 따위가 뭐. 자, 작가 양지열 씨. 오늘 작가로 갈게요. 고맙습니다. 탈고 하셨나요? 냈죠 다. 그래요? 예. 판일 리가 없다고 보고. 참 이제 막 탄생한 아이한테 그런 저주를 퍼보면 어떡해요. 저작인가요? 5번째입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안 팔릴지 아, 아무도 모릅니까? 책이 5권에 나왔는데. 많이들 알아요. 본인이 모른다고 또 그렇게 모른다고 하면 자, 어떡해요. 5번째 책이 이때가 최고 많이 팔린 게 몇 권이요? 4세 찍었어요 4세. 4세면은 아니 이게 1세를 몇 펄 찍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만 부는 나갔어요. 만 부씩이나? 그럼요. 본인이 그 중에 얼마 샀어요? 만 부가 나왔을 리가 있나요? 첫 번째 책이 만 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누적이 되니까 첫 번째 게 제일 많이 나갔죠. 아직까지는. 첫 번째 것이. 네. 그리고 제일 적게 나온 게 몇 부입니까? 아이고 적게 나간 건 말하고 싶지가 않은데. 1,500부? 2,000 정도. 2,000 정도. 3,000 나갔구나. 그거가 이제 평균이라고 봐야지 앞으로는. 이제 나왔다고요. 자, 그러지 마세요. 이 시간 끝내겠습니다. 예.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 수사 들어갔습니다. 네, 변호사로 쭉 지켜봐온 결과, 이 수사 정리 한번 해볼까요? 수사 정리라기보다 조금 더 바뀌기를 조금은 기대했어요. 안 바뀌죠. 안 바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 지금 문자로 양재열 변호사님 책 좀 알려주세요. 저기 방심위에 걸립니다. 그러면. 양재열 변호사님이잖아요. 지열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기 대형사전 마셔가지고 양재열 쳐보세요. 양재열 작가가 없으란 부분이 없어요. 기분 좀 그만 빼요. 아침부터 왜 그래요. 책 팔리는 걸 저는 적극 방해하겠습니다. 자, 안 바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기다렸던 부분이 법정에 영장 받으러 가기 전에 서영희 변호사 만났잖아요. 동생 박지만 회장이랑 같이. 네. 그리고 박지만 회장이 그때는 가족으로 만난 것 같아요. 가족으로 만났고. 언론들은 변호사기 때문에 그래도 박지만 회장이 변호사를 받고 싶다고 말했으니까 그렇다면 서영희 변호사가 중심에 대해서 재편하나 보다. 변호인단을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면 실제로 박지만 회장이 서초동 쪽에 접촉들을 좀 하고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을 만났었고. 변호사 업계 시청 알고 봤더니. 그래서 그런 소문을 들으셨어요? 네, 들었어요. 네, 그랬는데 예. 문제는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변호인단이 할 일이 없어요. 이렇게 안 바뀌면.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받아들일 부분이 나와야 우리가 뭐를 다투겠다, 뭐는 인정하자 이렇게 가는데 태도가 안 바뀐다. 변호사 업계에서의 그 중평은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 이런 섭외가 들어왔을 때.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뀌어야 우리도 작전을 짜볼 수가 있는데 이 지금의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는 의미가 없다. 들어가는 게. 뭐 할 게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네. 다 부인하고 있는데. 다 부인하면 뻔하거든요. 결과는. 굉장히 안 좋죠. 사실 네.
가장 큰 부분이 뇌물죄 같은 경우는 법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한번 싸울 만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나타날 법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변호사로서는 어마어마한 일이긴 해요. 전직 그렇죠. 대통령을 변호를 한다는 이렇게 큰 사건에서 그렇죠. 법리적으로 어디서 다툴 것인가.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지지 여부나 호불호를 다 떠나서 예전에 그 대우가 청산되는 과정에서 세계적인 회계 회사들이 네. 그 경험을 쌓으려고 뭐 돈 안 받고도 하겠다고 많이 덤볐었거든요. 그걸 그것처럼 해볼 수 있는 경우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이렇게 큰 사건에서 변호인 입장에서는 법리적으로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를 구상해 볼 수 있죠. 겪는 것 자체가 큰 경험인데 문제는 그 기회를 아예 안 주는 게 저는 이제 서영희 변호사가 직접적으로 만난다기보다 일단 올케고 여성이고 하기 때문에 특별 접견을 하게 되면 하루 종일 만날 수가 있잖아요. 게다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 들을 여성 수 있고. 변호인이고 가족이어서 하지 다른 사람한테 못했던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네. 기대를 해서 서영희 변호사가 들어가면 이게 신호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접견도 못한 것 같아요. 만나지도 못한 것 같아서 지금 한 20분 내외 정도만 구치소에 들었다 나오고 유영아 변호사 외에는 안 만났잖아요. 유영아 변호사하고 윤전치 행정관 두 사람을 그분 이제 변호사가 지금 아니니까. 변호사도 아닌데 하여튼 네. 옥바라지를 시키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전략의 변화가 전혀 없다. 검찰로서 굉장히 답답한 상황일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어제 수사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뭐 수사실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원래 직원들이 사용하던 공간을 개조를 해서 책상만 있으면 되니까 책상하고 노트북만 있으면 되니까 네. 한홍재 부장검사 들어갔고 여성 수사관 한 명 들어갔고 보조하는 검사 들어갔고 얘기 드린 대로 유영아 변호사만 옆에서 앉아서 대동을 네.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 부분도 문제가 그런 부분을 조금 헷갈리신 것 같아요. 그 변호사를 9명을 선임을 했다고 하니까 9명이 굉장히 많이 선임한 거는 맞아요. 예. 근데 보통의 경우 큰 사건은 팀 단위로 선임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맞습니다. 유명한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이 혼자 다를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 혼자 절대 커버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 사람이 있고 뭐 법리 검토하는 밑에 보조하는 변호사가 있고 판례들을 찾아본다거나 아니면 서면들을 검토하거나 이렇게 팀 단위로 이루는데 그 전에도 이미 9명이 뿔뿔이 변론을 했던 것 같아요. 각자 제대로 회의도 안 되고. 저는 헌재 때도 그랬지만 헌재 때도 보면 헌재 참여했던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분들이 의견이 갈리고 그렇죠. 마지막 최후 변론할 때 순서 가지고 다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 답변서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변호인단과 함께 일해본 적이 있는 피의자라면, 피의자라면. 예, 전문 피의자로서 제가 지난 몇 년간 6년 가까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러니까요. 알수 6년 있잖아요. 7년 가까이 피의자를 계속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하에서 해본 저로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한 사람이 진두지휘를 하는 분이 딱 있고 그 밑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선임이 대선임이 있고 움직이는 그런 경우죠. 선임이 있고 변호인단이 어떤 사안을 놓고 왜냐하면 변호인들마다 이런 각도에서 이걸 변호해야 된다. 다 의견이 다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일종의 집단지성을 이루어야 하는 게 큰 사건에서의 기본인데 그 기본이 안 돼 있다. 그러면서 역할을 분담하죠. 자, 좋다 그러면 선임이 당신은 이쪽 맞고 너는 이쪽 맞고 그러면서 쭉 갈라서 그럼 일사불란해야 되고 의견이 통일되고 한 방향으로 변호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당연하죠. 너무 당연한 건데 너무너무 당연한 부분이 건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부인하는 쪽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검찰이 역할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뭐냐면 그때도 말씀드렸죠. 변호사 가장 큰 업무가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사건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니다. 내지는 이 부분이 실제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런 것들을 변호사가 먼저 납득을 시키고 아니 변호사 납득을 못 시키고 있으니까 검찰이 납득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검찰이 납득을 시켜야 돼요. 검찰이 원래 그래서- 변호인단이 하는 네, 일인데. 원래 변호인단이 해야 되는데 검찰이 납득을 시키고 공감을 하고 소통을 검찰이 박 전 대통령하고 해서 상황을 빨리 정리를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게다가 문제는 어제 최순실이 처음으로 이제 형사재판 받았잖아요. 뇌물과 관련해서. 네. 이게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정말 주변에 사람이 최순실마저도 믿을 사람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어제 들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 이게 가장 쉽게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유일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건 결국에 최순실이 자기가 덮어쓰는 거거든요. 가져가는 거거든요. 최순실도 그럴 수는 없죠. 지금. 아니 왜 그렇게까지 40년을 옆에서 자기 스스로 특별한 인연이라고 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신 형을 살 수는 없죠. 아니 대신 살아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최순실은 벗어나기 어렵잖아요 지금 상황은. 그렇다 하더라도 형량을 조금 더 줄이고 싶죠. 사람은 내가 주도적으로 했다라고만 하면 될 거 아니야. 어차피 공범이니까. 둘 다 안 했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 답이 안 나오죠. 그럼 중형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둘 다 알죠? 중형인 거죠 지금. 딜레마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한 언론사에서 이제 안종범 수석의 56건 수첩 중에 두 번째로 뽑아냈던 39건 수첩을 입수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더 공개를 했더라고요. 네. 그걸 보면 안종범 수석에 얼마만큼이나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도 그렇고 정말 빙상승마 정유라와 관련된 부분을 정말 꼼꼼하게 적어놨더라고요. 실록이에요, 실록. 그러니까 네. 그게 결국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을 그걸로 인해서 떨어졌다는 게 명확해 보이는데 똑같은 얘기가 박 전 대통령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왜 이렇게까지밖에 못 막느냐? 왜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 다른 재판에서 이미 다른 변호인들이 다 입술에 싹 봤을 거라고요. 유영아 그렇죠. 변호사도 알 거 아니에요. 왜 내가 화를 내고 있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변호인으로서, 그러니까 소위 변호사로서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너무 답답한 피의자인 거죠,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돌파구가 뭐 있을까? 지금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너무너무 유리한 상황이에요. 검찰이 기소한다고 반드시 죄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다퉈야 되는데 이렇게 전면 부인하면 사법부에서 검찰이 기소한 것에 대한 친밀성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준단 말이죠. 이게. 다른 걸로 다투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 반대 증거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반대 법리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주장밖에 없잖아요, 주장. 최순실이 나오는 게 그거죠. 서로 이제 공모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짰다는 증거를 대봐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증인으로 불러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짰다라는 게 누가 서로 나와서 안 짰다고 말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증거가 되나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 거밖에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요. 그러니까 상황 인식을 못 하고 있다는 거고. 아니 근데 이렇게 말을 다 하는 분이 책을 왜 써요? 나 진짜 하루 종일 온종일 여기저기 방송 나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책을 쓸 게 남았나요 아직도? 작가로서의 활동 영역이 그렇게 달라요. 말하고 싶은 게 많아요? 영역이 다르다고요. 이번 책은 어떤 영역입니까? 아니, 대상이. 아니 제목 말고. 제목 말고 네. 동화책이에요. 동화책. 동화책? 동화 작가예요. 정신세계에는 맞겠군요. 본인의 정신세계에는. 아니, 동화책은 순수하니까. 거의 이제 어른이 있는 동화책입니까? 아니면 진짜 어린이를 진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린이가 이런 걸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동화를 쓴 거예요? 그렇죠. 절대 안 팔리겠네요. 왜 또? 정편에서 이렇게 험악한 얘기를 하는 분이 애들한테 동화를 써가지고 어떻게 잘 팔립니까 그게? 제 마음이 순수하다는 걸 아직도 말도 못 안 되는 느끼세요. 근데 하려던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정말 황당한 얘기긴 한데 박 전 대통령이 그런 상황을 깰 수 있는 실현 가능성은 없지만 한 가지 방법이 돌파구가 하나 있어요? 돌파가 네. 유일한 게 있어요. 뭡니까? 사실 독방에서 합방을 시켜야 돼요. 다른 사람들. 현실 세계로 현실 내려와라. 세계로 들어와야 돼. 네. 그러니까 그 안에 있으면서 7명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혼자만의 가둬져 세계 있잖아요. 여태 뭐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진면목을 안 보이고 정말 가까운 인간적으로 탁 터놓고 자연인인데 자연인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해줄 사람이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없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깨지는 기회를 본인은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네. 그 방법만이 저는 사실 유일한 방법이고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 가능성이 한 3% 정도 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그래도 네. 그거밖에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재판을 받는 과정이어서건 아니면 앞으로 형벌을 만약에 유죄를 받는다라고 하면 형벌을 받는 과정에서건 인간으로서 제대로 본인의 어떤 문제를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그나마 다른 사람들과 섞여 있으면서 생활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 근데 그게 하필 굉장히 특수한 공간인데 그게 되겠어요? 그게 일상 어렵죠. 공간도 아니고? 아니 일상 공간이 아니니까 오히려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지난번에 그 땅콩회항 사건 때 네. 그 사람은 같이 있었잖아요. 네. 같이 있었으면서 생각보다 많은 걸 깨달았다. 얼마만큼이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다고 그럴 봅니다.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 경우보다 더 극단적인 경우잖아요. 그분이야 물론 재벌이고 만나는 사람도 제약이 있었겠지만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른 그렇죠. 사람들 친구도 어느 정도는. 있고. 근데 이 경우는 그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게 참 안타까운 자연인으로서는 굉장히 기구한 삶이고 그리고 비정상적인 삶이죠 사실. 사실 그런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까지 문제가 결국 벌어졌고. 그나마 유일한 해법 3%지만 유일한 해법이라는 데는 저도 표를 하나 던집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람과 만나야 된다. 오랜만에 또 한 번 더 공감해 주시는군요. 사람과 3%밖에 안 되는데 사람과 만나야 된다는 데는 저는 동의하는데 이루어질 일이 없죠 절대. 그러게요. 그러니까 교도소는 아니죠 지금 그 구치소. 구치소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에 있는 구치소에서 구치소장이 그런 위험을 감수하며 할 리가 없죠. 아니, 그러니까 예우라기보다는 그렇죠. 사고 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절대로 안 하겠지만 네. 가능성이라는 면에서 그렇게 드렸고요. 그 예우 때문에 구치소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교정당국에 연락을 해보니까 정말 그야말로 초비상 상태. 그리고 언론에 나가는 부분에 상당수가 너무나 많은 추측에 의해서 나오고 있어서 곤혹스럽긴 한데 추측도 있고 실제도 있겠죠. 뭐 이거를 다 일일이 해명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네. 정도 말씀드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동화책을 쓰신,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 동화책을 쓰신 작자죠. 작가 순수한 작가 동심의 작가. 주제가 뭡니까 동화책 주제가? 교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법률이죠 뭐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아이들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줄 알았더니 고객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죠. 비즈니스 참네. 악마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미지 실컷 한번 써보고 싶다면? 고화질 이미지도 웹 디자인도 파워포인트도 동영상 클립도 모바일에도 블로그에도 가티 이미지 뱅크 국내 이미지도 글로벌 이미지도 마음껏 프리미엄 무제한 정액제 이미지 가티 이미지 뱅크 검색창에 게티 이미지 뱅크를 검색하세요. 가티 이미지 뱅크 성남 신흥역 롯데시네마타워를 분양합니다. 포스코 ICT의 책임 준공. 롯데시네마 9개관 입점이 확정된 복합 엔터테인먼트 쇼핑몰. 지하철 8호선 신흥역과 지하로 연결된 직통역세권의 황금입지. 지역 내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100% 자주식 확장형 대규모 주차시설. 분양문의 1800-4603, 1800-4603. 성남 신흥역 롯데 시네마타워. 19대 대선 대진표가 확정된 가운데 보수의 표심이 보수정당이 아니라 국민의당 후보에게 쏠리고 있는 이 시점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홍준표 대선 후보 캠프의 이종혁 특보단장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알기로는 의원님이 홍준표 후보가 원내대표 하던 시절에
원내부 대표셨죠? 아, 그렇습니다. 예. 2008년도에 홍준표 후보랑 인연을 맺었습니다. 어떻게 마치 맺으셨어요? 조선 국회. 저는 그때까지 홍 후보를 얼굴도 한번 뵌 적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국회에 입성을 하고 초대 당시 홍준표 후보가 원내대표를 하셨거든요. 18대 국회 때. 네. 그래서 저를 얼굴도 못 본 사람을 원내대표로 임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상견례 자리에 가서 처음 뵈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데 왜 부대표를 지목을 글쎄요. 했습니까? 이분이 아마 주변으로부터 또 아주 또 여러 가지 그 사람을 고를 때는 많은 과정을 거쳐서 이 정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사람의 그 댐댐이 이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하게 거르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가까이서 아마 그런 유익 예, 예. 들으셨던 모양이죠. 네. 그 이후로 그 홍준표 후보가 사실 당내에서 뭐 개발할 것도 특별히 대단히 이제 친한 의원 그룹도 그다지 없는 분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최측근으로 꼽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장님이. 아니, 제가 그렇진 않고요. 예. 홍준표 후보와 가깝지 않으세요? 아니, 제가 가까이서 지금 모시고는 있습니다만은 네네. 조금 전에 그 지적하셨다시피 계보 없이 네. 혼자서 네. 이 패권 정치나 패거리 정치에 관련돼서 누구보다도 싫어하시는 분이니까요. 네, 그건 알겠는데. 다만 저는 예. 저는 정치적 옆에 동반자 예. 때로는 참모로서 제가 같이 옆에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홍준표 다른 계보도 없고 네. 딱히 그런 계보를 만들 생각도 없는 분인 것 같은데 가까이서 계십니까? 홍준표 후보의 매력이 뭡니까? 저는 우선 그분에게 제가 가장 매력을 느끼는 것은 가식이 없고 진솔한 지도자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게 맞습니다. 보면 제가 보았던 저도 가식은 없습니다. 예. 그런 진정성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다. 이런 것이 제가 가장 매력적으로 제가 느꼈고요. 그리고 또 시대에 대한 깊은 통찰력, 또 그리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무엇보다도 그분을 좋아하는 것은 이런 뭐 흑수저라도 할 것 없는 아주 정말 그 척박한 어린 환경을 보내오면서 국민이 안고 있는 이 시대의 이 아픔과 고통을 누구보다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정신이라는 점이 저는 항상 그분에게 최대의 매력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화법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가식이 없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무례하다, 뭐 폭력적이다 이런 화법에 대해서 지적이 많은 건 본인도 알고 계시고 또 단장님도 알고 계시죠? 무례하다, 폭력적이다라고 하는 선까지는 갔었나요? 네. 그런데 좀 언행이 거칠다라고 하는 네. 현재 지적은 받고 있죠. 가장 그런데 부드럽게 표현하면 그 정도입니다. 거칠다. 예. 그런데 대개의 정치인들이 말을 분치를 하고 이렇게 꾸미는 그런 말들을 우선 듣기는 좋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말은 가장 중요한 게 거기에 담겨져 있는 진실함 그리고 진정성 이런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위 그 정치인들은 말에 MSG를 많이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분은 전혀 그런 것을 고려를 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걱정이 되어서 많은 조언도 해드리고 이러는데 그런 점에서는 좀 이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진솔함의 표현이다. 직함의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홍준표 후보를 방송에서 직접 칭찬하시는 분을 거의 보기 힘든데 단장님께서 가까이 계셨던 분이고 뭐 개인적으로 매력을 느끼신 거죠. 확실히 그 정치적으로도 그런 것을 기반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 알겠습니다. 예. 지금 뭐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되시긴 하셨는데 넘어야 할 허들이 많습니다. 우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우선 TK 지역을 찾아서 보수 적자라고 본인이 강조하고 계신데 TK 민심이 뭐 예를 들어 유승민 찍으면 문재인 된다는 식의 이야기가 있다고 오늘 저희가 2부에서 이현 의원이 얘기를 해주시던데 그런 여론이 있죠. 지금 보수 후보 정당으로는 문재인을 막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TK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 사실은 아직까지도 이 국면이 탄핵 정부, 최순실 국정농단 그리고 탄핵으로 이어졌던 이 정치 국면이 아직까지 완전히 대선 국면으로 지금 현재 시프트 이동이 저는 안 됐다고 봅니다. 이것이 이동이 되면은 이제 침묵하는 다수의 많은 국민들이 대선이라고 하는 자기의 선택이 과연 이 나라의 국군과 자신의 우리 국민들의 운명을 어떻게 가를 것인가 이런 것을 심각하게 전략적으로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는 이제 교통정리가 될 거라고 보아지는데요. TK 영남 이쪽은 과거의 우리 대선의 사례를 보면은 우리 보수의 요충지고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TK 적자가 홍준표 후보라고 하는 것은 홍준표 후보가 대구 경북의 인연을 두고 거기서 초중고 어린 시절에 거의 그 뼈가 자란 곳이기 때문에 TK의 적통이고 또 그리고 또 TK에 대한 누구보다도 많은 고민을 지금 안고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TK의 적자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건 옳은 지적이다 또 옳은 우리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유승민 후보를 찍으면 문재인이가 된다. 저희들은 뭐 그런 일부 얘기도 듣고는 있습니다만은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대선은 종래에 가면 결국 좌우 1대1의 대결, 홍준표 문재인의 1대1 대결 구도로 곧 구도를 잡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는 우리 영남권 특히 TK를 중심으로 한 영남권 PK 이쪽이 다시 한번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위기의 대한민국을 바로잡아줄 소위 지도자가 대통령, 차기 대통령 누가 되어야 된다라는 전략적 고민을 통해서 종래는 홍준표 후보로 표심이 모아질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뭐 바람은 저도 언론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80여 개 시민단체가 모여서 대선 모니터링을 하는 그 민원연이라는 모임의 그 분석에 따르면 최근 보수 언론에서 안철수 후보 지지로 보여지는 뭐 사설이나 방송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보수 매체조차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경쟁력에 의구심을 품는 거죠. 지금 보니까 이런 상황은 저는 어떻게 보십니까? 경쟁력에 의구심을 품는 게 아니고요. 예. 저는 보수 언론을 위시해서 합리적 보수 그리고 또 중도층에 이르는 많은 우리 국민들이 예. 아직까지 탄핵 정국의 여운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은 가지고 있는 공통된 인식이 문재인 좌파 정권의 출현은 이것은 절대로 이건 대한민국에서 안 되겠다 이런 시각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안철수 후보가 일부 보수 코스프레를 했지 않습니까? 원래 국민의당은 샤드 배치에 반대였었고 그리고 또 그 당의 대표는 옛날 과거로 돌아가 보면 오늘날 우리 국가 안보를 흔드는 소위 그 북핵 문제의 원인 단초를 제공한 불법 대북 송금 이런 분들이 여전히 대표로 갖고 계시는 분들. 또 국민의 당론을 보면 이게 보수 이건 중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은 얼치기 좌파다 이렇게 지금 현재 저희들 규정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네, 프레임을 그렇게 잡으신 것 같은데. 보수 언론과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합리적 보수 그리고 또 중도층의 국민들이 아직까지도 이 탄핵 정국의 영웅에 아직 대선 정국으로 완전히 시프트가 되지 않으면서의 잠깐 가지는 착시 현상 때문에 그리고 또 안철수 후보의 보수 코스프레 때문에 그런 좀 전략적 오류의 판단을 잠깐 하고 계시는 것이지 이제 대선 국면으로 돌아가면 이 나라의 좌파 정부의 출현을 막을 그 적임자가 누구인가? 그것은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여론이 모아질 것이다. 그리고 또 이미 그런 조짐들이 여론조사에서 일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여론조사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요. 어떤 흐름이십니까? 저기 여론조사가 저희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여론조사도 있고 그리고 또 네. 대외적인 여론조사에서도 그런 흐름의 조짐이 이미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흐름이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수치를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어떤 흐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준표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도가 이제 20%에 지금 20%요? 20%에 근접하는 그런 여론조사는 제가 본 적이 없는데요. 최근에 발표한 것 중에. 제가 하나 방송이 끝나고 나면 제가 바로 하나 그 여론조사 기관의 명칭까지 해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것은 사실 그 조건들 다 말해야 돼서 너무 기니까 하여튼 네. 그런 여론이 있다고 이제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보수 코스프레를 했다고 했는데 보수 코스프레를 딱히 한 게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샤드 같은 경우에 반대를 했었죠. 샤드 배치. 국가안보에 아주 중요한 한미동맹의 상징인 샤드를 반대를 하다가 대선 국면에 있어서 반문에 관련된 이런 여론의 흐름이 있죠. 그것을 받아치고 결국 내심에 진정성과 진솔성이 저는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샤드 배치에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 찬성의 입장을 지금 안철수 후보가 얘기를 하고 있고 되돌릴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은 다 보수 코스프레인 거죠. 이건 위장입니다. 진심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것은 그래서 얼찍이 잡아라고 하시는 수도 면밀하게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은 민주당 이중대 원래 거기서부터 나온 정당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것은 위장된 보수다. 또 중도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는 거죠. 최근에 그렇게 강하게 프레임을 잡으시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그렇게 잡아도 여전히 보수의 표심은 지금 자유한국당의 후보나 또는 바른당 유승민 후보로는 안 되는 것 같다고 판단하는 걸 저희가 여론조사를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 흐름이 곧 바뀔 겁니다. 곧 바뀔 것이다. 예. 이건 어떻습니까? 안철수 후보한테 흐름이 지금 왔습니다. 그 전에 반기문 전 총장한테 갔다가 또 황교안 대행에 갔다가 안희정 총장한테 잠시 머물렀다가 또 원래 큰 강이 흘러야 할 물줄기가 따로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대선은 워낙 그 앞에 국정농단 사태, 탄핵 정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광풍이 몰아쳤던 가운데서 지금 시간 없이 벌어지는 대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유권자들께서 굉장히 지혜롭고 판단을 잘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짧은 시간에 이 광풍이 불었기 때문에 이 정신을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관련되어져 있는 지혜로운 판단의 시간이 지금 그동안에 여유가 없었습니다만 그것이 대선 정국으로 올라가면서 결국 원래 있는 물줄기대로 보수 적통 적자인 홍준표 후보로 큰 물줄기가 흐를 것이다. 다만 지금 현재 안철수 후보의 지금 현재 일부 아까도 지적하셨다시피 보수 언론에서 강자로서 1대1 문안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일시적 잘못된 물줄기를 보고 상시적 현상에 한 보수 언론에서의
일부 현상에 대한 얘기지 저는 그것들이 이번 대선의 본질이라고 보지 않는 겁니다. 이제 대선은 이제 초반에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이 흐름이 홍준표 후보로 바뀌어집니다. 가게 되는 바뀌어질 겁니다. 그 계기가 있습니까? 계기 지금 안철수 후보나 반기문 전 총장이나 우선 그 계기는 이런 계기가 있었는데 그 계기는 우선 이런 데서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뭐냐면 홍준표 후보는 흑수저 출신으로서 돈 없고 힘 없고 빽 없는 이 나라의 대다수의 서민 그들의 권익과 그들이 꿈을 꾸면서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 그래서 서민 대통령 홍준표라는 저희들이 대선 슬로건을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민들이 이제 냉정하게 지혜롭게 판단되어지는 그런 시각을 어떻게 빨리 분위기를 만들어내느냐. 이런 점에서 저희들은 곧 홍준표 문재인의 1대1 대결 구도가 대선 구도가 곧 잡힐 것이다. 이렇게 좀 저희들 보고 그러니까 그런 계기가 특별히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떤 그 계기는 이런 겁니다. 아니 그 계기는 뭐냐면 우선 흩어져 있는 집토끼들. 소위 말하는 우리 이제 선거에서는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요. 원래 보수의 지지를 하던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마음의 갈래를 잡지 못하고 흩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모으는 일들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이게 곧 하나로 모일 겁니다. 그리고 또 바른정당은 또 역시 국민의당이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간 정당인 거와 마찬가지로 바른정당 또한 이 탄핵 정국에 있어서 원래 우리의 보수 정당의 한 부분이었었죠.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저는 하나가 될 것이다. 홍 후보는 그래서 이제는 원래의 나갔던 그런 원인이 다 제거되고 사라졌으니 이제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라. 지금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메시지를 홍준표 그래서 제가 요 말씀만 드리고 예. 그 계기가 뭐냐라고 하는데 첫 번째 계기는 흩어졌던 보수가 하나로 홍준표를 중심으로 후보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은 첫 단계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건 알겠는데요. 그것이 곧 일어날 것입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네. 그런 기대가 있고 바람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바람이 아니라 이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움직임이 잘 안 보여서 그러는 건데 유승민 후보는 연일 네. 언론을 통해서 이런 식이라면 그냥 완주하겠다. 왜냐하면 뭐 친박이 청산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친박 인사들 중에 딱히 이번 총선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도 아니고요. 게다가 친박 인사라고 이제 분류되는 분들 중에 보면 캠프 어딘가에서 일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다고 징계를 받은 것도 아니어서 홍준표가 당선된 것으로 더 이상 친박은 없다라고 하기에는 실제 존재하는 분들을 없는 척하는 거지 그분들은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 말은 뭐냐면 유승민 후보와 단일화든 어쨌든 연대든 어쨌든 해야 그나마 가능성이 생기는 건데 그게 아마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지금 물밑에서 뭐가 있나요? 지금 20대 대선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대통령 선거고요. 그리고 이 대통령 선거가 하나의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적했던 그리고 또 탄핵 정국이라고 하는 이런 비정상적 정국 사태에서 일어났던 자그마한 일들, 감정의 응어리, 그리고 또 지금 하셨던 여러 가지 친박 또 기타 관련된 이런 것들은 이것은 작은 일들입니다. 큰 거대한 역사적 강줄기가 흘러가는데 그런 작은 것들은 저는 걸림돌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는 그 물줄기에 같이 하나가 되어서 다 같이 흘러가지게 될 겁니다. 한번 동네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는 그거를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주 본질적이다. 친박 인사 본인에게는 중요한 일이겠죠. 본인에게는 중요한 일이나 저는 항상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는 한 개인의 한 정치적 집단의 작은 이해 속에서 그 방향을 바꾼 적이 없다. 이게 바로 뭐냐면 저는 역사의 법칙이다. 이런 답으로서 어떻게 보수가 하나로 다시 통합될 건가, 뭉쳐질 건가 하는 것은 그 답으로 저는 대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시는 기준과 또 그 기준이 근거한 원칙 다 알겠습니다. 역사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다 알겠는데 이제 실제로 상대가 존재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상대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현실적으로 원래 이제 정치라는 게 공중전도 하지만 뒤로는 또 물밑으로 되는 채널도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연일 유승민 후보나 홍준표 후보나 각자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 채널이 작동하고 있고 그 채널에서 오가는 이야기가 어떤 연대나 단일화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까지 근접한 상태인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반드시 100% 하나로 뭉쳐질 겁니다. 반드시 제가 나중에 결과를 가지고 이제 한번 사석에서 오늘의 이 인터뷰를 가지고 이제 한번 소주라도 한잔 놓고 오늘 나눈 얘기에 대한 후일담을 한번 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100% 하나로 뭉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뭉쳐야 합니다. 네. 역사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위기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당연히 못할 겁니다. 당연히 알겠는데. 예. 당위가 아니라 이것은 현실이기도 합니다. 묘수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잠깐 요 얘기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종혁 단장님께서 홍준표 후보 20%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방송 규정상 조사 기회나 근거를 제시할 수 없어서 규정이 위배돼가지고 제가 이게 통계적으로는 의미가 있지 않다는 말을 굳이 따로 해둬야 됩니다. 이렇게 해두고요.
네네. 만약에 다음에 말씀하실 거면은 그 자료와 함께 통계와 개요를 다 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뭡니까, 절실한 마음은 알겠는데, 아직 확 설득이 되는 묘수나 묘한 계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말이죠. 아까 후보가 진솔하고 가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지금 그렇게 바른정당하고도 흩어졌던 옛 동지들이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과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물밑에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벌어지고 있고. 잘 얘기가 돼가나요, 물밑에서? 공감을 하는 분들이 많고요. 예. 그리고 또 우리 유승민 후보님조차도 지금 현재의 그분도 지금 현재 어찌됐든 대한민국의 공당의 지금 현재 신분은 후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도 지금 현재로서의 그 정도의 스탠스는 저는 가지시는 게 현실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도 큰 정치인이시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종매 하나로 합쳐지는데 분위기가 조성되어지면 대국적 그러한 흐름에 저는 같이 협력하시고 참여해 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겁니다. 마지막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예. 과거에는 이제 보수정당이 그런 기획을 가지고 있고 또 전략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보수 매체들이 도움을 주고 우호적으로 협력하였는데 말씀하신 것들이 다 이제 그런 여론과 민심이 그렇게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지금은 협력이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노출이 되고 여론이 만들어지고 해야 되는데 네. 그다지 보수 매체도 자유한국당 후보에 우호적이지 않아요. 이 상황은 어떻게 타개합니까? 그래서 그게 아까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렸던 탄핵 정국이라고 하는 이 광풍 정국에서 진전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전 대선이 오늘로서 33일입니까? 34일 남았습니까? 짧다면 짧지만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냉정을 되찾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 주소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의 그 로드맵을 보면 이제는 하나씩 정리정돈이 되면서 원래의 시각과 인식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돌아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처음 뵈는 거니까 여기까지 약하게 하고요. 예. 앞으로 한 달 좀 넘게 남았는데 앞으로는 좀 더 야박하게 하겠습니다. 단장님 반가웠고요.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이쁘게 잘 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저희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캠프 이종혁 특보 단장이었습니다. 불친절한 AS. 네. 나는 왜 필라델피아에서 서울 교통 정보를 듣고 있나? 나는 누구이고 여기는 어디인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실시간으로 듣고 있는데 여기도 차가 막힙니다. 이런 문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자, 수지와 북전을 오가는 98번 말버스 사장님, 차량번호 끝자리 9560 버스 라디오 고장 나가지고 뉴스공장 못 듣고 있어 빨리 고쳐주세요. 이건 그냥 기사님한테 말씀하시면 안 됩니까? 자, 잠시 교통정보. 를 듣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네, 제가 오늘 순서를 좀 바꿨군요, 저희가. 양재열 변호사에 대한 문제도 꽤 많이 왔네요. 악마가 동화책을 쓰면 동심 파괴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재열 변호사가 쓰면 성인 동화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책 제목을 알려주세요 하는 문자가 하나 있지만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자, 버스 이야기가 계속 많이 옵니다. 의정부 10번 버스 윤광용 지사님 뉴스공장 틀어줘서 감사합니다. 버스를 하시는 분들, 택시를 하시는 분들, 대세는 뉴스공장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호준이었습니다. 내일 또 더 재밌는 방송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